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늘도 좀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파랗기도 하고요. 좀 선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역시 말복이 지나니까 이제 아직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선선해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잠을 잘 때 밤에 땀을 덜 흘리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금방 가을이 오겠죠. 그렇겠죠. 말만 살쪄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또 살찔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알편심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새롭게 구독해 주시고 또 정주행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저희가 초반에. 그렇지. 초반에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직업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녹음할 때 그렇게 응응거렸죠. 맞아요. 누가 말만 하면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들도 이제 저희가 많이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이제 고쳤죠. 좀 고친 게 티가 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그런 것 같다고 요즘에 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듣고 또 실망하시고 달아나실까봐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네. 좀 점점점 들으시면 많이 저희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저희들만 궁금한 주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고민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하다,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 여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에 있는 탐스러운 포도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지 않아서 못 먹고 이렇게 갈 때 그 아쉬운 마음을 저 포도는 너무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그렇죠. 바로 네. 보통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우 같은 여우 심포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특히 이런 합리화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아닌 관계인데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어떤 이유들을 합리화를 하죠.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뭐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100만 가지 이유를 자기 속에서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게 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화났을 때가 합리화의 어떤 대표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우선 화를 내요. 그 순간에 못 이겨서. 네, 그리고 막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면 이렇게까지 화날 일은 아니었는데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막 찾아요. 꼬투리를 잡듯이 이래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화가 났더라? 왜 싸웠지? 이러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아마 억지로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의 네. 이유 예시일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일을 이제 벌려놓고 다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100만 가지 이유를 또 대죠.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어. 뭐 전망도 안 좋대. 뭐 이런 시대가 식으로. 바뀌었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이런 자기 합리화 예시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아닌 거 혹은 저게 맞다는 거 너무 알겠는데도 오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수하고 고집을 피우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그런 어이없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이에 따른 또 문제점은 없나? 또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 합리화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 실험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인데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봐도 굉장히 지루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시켜요. 학생들은 이걸 하면서 지루해 이거 언제 끝나냐 막 이러면서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이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좀 재밌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거짓말을 부탁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이제 그 부탁에 응해서 이 다음 대기자들한테 이 작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 작업이 꽤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에는 $20를 제공해요. 와,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요즘 환율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0원 되는. 네, 꽤 큰 액수, 특히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반의 그룹에게는 $1를 제공해요. 아, 너무 작네요. 이건 그렇죠. 뭐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액수네요. 그냥 껌값도 안 되는 그런 네. 액수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두 그룹에게 이 작업에 대해서, 이 지루한 작업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재밌게 느꼈는지를 설문조사해요. 그 솔직한 심정을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집단이 다른 응답이 나오거든요. $20를 받은 집단과 $1를 받은 집단이 다른 응답을 하는데요. 어떤 집단이 이 작업에 대해서 더 재밌다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거를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받은 $20를 받은 집단이 더 재밌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라도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쵸.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1를 받은 집단이 이 작업은 재밌었어 라고 응답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재밌다고 느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20를 받은 집단이 더 재밌다고 느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뀐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실험에서 핵심은 이 작업이 재미없는 건데도 재미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의 태도는 이건 재미없는 거다. 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실제 행동은 이 실험이 굉장히 재밌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본심과는 다르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이게 재미없는데 왜 재밌다고 얘기했지? 라면서 모순이 일어나고 불편감을 경험하고 긴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로 느끼게 되는 이제 불편감과 긴장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었다라는 기본적인 나의 태도와 그런데 다른 학생들한테 재밌다고 말했다라는 행동이,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이 서로 달랐을 때 이거를 부조화, 인지 부조화라고 말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런 불편감을 못 견뎌요. 굉장히 이 불편감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행동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작업이 꽤 재밌었네. 흥미로웠어.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재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태도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합리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내가 20달러나 받았으니까 재미없었지만 재밌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쵸. 너도 20달러 받아봐라. 거짓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고작 1달러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쵸. 그만큼 불일치가 커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 재밌었나 봐.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아까 말했던 여우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도가 너무 탐스러운데 못 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내 팔이 쭉 늘어날 것도 아니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아우 저 포도 되게 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여우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아요. 음,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의 수많은 저와 같은 다이어터들. 네, 그래서 항상 태도는 다이어트잖아요.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야식을 먹어요. 아, 우리 또 알편심에서 대박사님이 야식을 야식 얘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했죠. 네. 오늘도 야식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순간의 유혹을 못 참고 먹어버렸어요. 그 마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맨날 참다가 맞아요. 11시 때 그렇게 사실 야식을 그렇게 또 참지도 않아요.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데 네. 어쨌든 먹은 나의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신 승리를 할 차례죠. 그래서 내일부터 하면 된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아이스크림 한 통 못 먹겠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아, 그 유명한 진리.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의 행동을 합리화하곤 하죠. 그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할 때 맞아요. 그렇게 사면은 내가 사면 그렇게 떨어지고 내가 그런 팔면 거예요? 그렇게 오르고 개미들은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 개미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샀어요.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가 주식을 산 이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어. 아니면 더 오르기 위한 조정 기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사실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를 물려줄 주식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네. 장기 투자 내가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생각이나 태도는 있었고 근데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렸으면 이 사이의 긴장감, 불일치로 인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그쵸. 인지부조화 이론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승리, 태도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쉽기 때문에. 행동은 되돌리기 어렵고. 그렇죠. 이 모든 현상들이 인지부조화 때문인데요. 이 인지부조화는 1957년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명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인지부조화는 수많은 실험으로 입증이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많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이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에 신도인 척하면서 잠입해서 들어가서 연구를 해요.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연기를 잘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 교주들은 신도들한테 곧 종말이 올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 집단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도들은 이 말을 믿고 교주의 말대로 이제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집단에 이제 다 들어가죠. 근데 어때요? 이제까지 종말이 온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쵸.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90년대에 휴거라는 게 되게 있었던 것 있었는데요. 같아요. 굉장히 어. 저는 휴거를 믿지 않아 그 당시에 그게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지만 은근히 불안했던. 그쵸. 그래서 그날 진짜 휴거 되면 어떡해? 막 진짜 이런 거. 진짜 그날 휴거라고 예정된 날 엄청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 진짜 휴거가 오나 봐. 이랬어. 어린 시절에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종말은 오지 않았고 이 집단에서도 당연히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곧 이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빌었으면 신이 감동해서 종말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교주를 때려잡자. 아니면 이게 완전 사입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를 떠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네.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그렇죠. 오히려 그 교주를 더 신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태도를 갖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미 내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끔 돼버렸으니까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행동은 되돌리기 어려운데 태도는 바꾸기 쉬우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또 재밌는 실험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짐바르도라는 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체 식량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메뚜기 좀 드셔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권할 때 한 조건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권해요. 좀 드셔보시겠어요? 뭐 이랬겠죠? 근데 한 조건에서는 좀 무뚝뚝하고 좀 불친절하게 메뚜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먹은 사람들한테 메뚜기 맛이 어땠나요? 먹을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탁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응답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맞추시겠죠, 저희 청취자분들. 네네. 네. 그래서 정답은 불친절한 태도로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메뚜기 먹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냥하고 친절하게 메뚜기를 권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왜 먹었지 이 메뚜기를? 생각해보니까 이 메뚜기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합리화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20달러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라고 합리화할 만한 다른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불일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어머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더 불편감이 커져서 사실은 그랬나 봐 라고 자기의 태도나 생각을 쉽게 바꿔먹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실험을 듣다 보니까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내 돈 내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거기 또 그런 데는 또 쾌적하지도 않아요. 되게 비좁잖아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이놈아! 네가 알아서 먹어!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욕하는데 되게 불쾌하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이거 컴플레인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인데 그걸 내가 감수하면서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내가 왜 먹지? 역시 이 음식이 맛있었나 보다. 할머니 손맛 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고 사람들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게요. 어쩌면 이 욕쟁이 할머니가 심리의 대가일 수도 있겠네요. 인지부조화 이론을 알고 계셨네요. 그런가 보네요. 그렇다면 이런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계속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인간의 이런 비합리적인 시도, 행동들은 왜 나타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니 해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위협당할 때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체육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꼴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일말의 불일치를 느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대 박사님은 불일치를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하고는 담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 좀 못한다고 해서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불일치를 느낄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운동녀다 나는 정말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m 달리기에서 3등을 했다. 그럼 그때 어떻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태도, 신념과 행동,
3등이라는 결과가 불일치를 일으키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3등밖에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이 땅 봐. 내가 달린 이 트랙만 돌 있는 거 봤어?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어제 잠을 못 잤어. 배탈이 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3등밖에 못한 것을 메이크업 하려고 별별 핑계를 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불일치일수록 사람들은 합리화를 더 많이 시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러나 보다 하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죠. 자기가 막 애를 쓰면서 뭔가 합리화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합리화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자신의 행동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었을 때 더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려는 막 시도들을 하게 되죠. 누군가가 되게 강압적으로 시켜서 한 거면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시켰으니까 한 거지라고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선택했어.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맞아요. 내 뭐 입을 뭐 어떻게 꼬맬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내가 선택한 걸 때 굉장히 그 간극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야식이 그렇네요. 만약에 회식 같은 거를 가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좀 먹었을 때는 별로 불일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은데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내 돈 내고 시켜 먹었을 때는 그 부조화가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보면은 이 선택한 행동이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인지 부조화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구 본 것 같아요. 아까 그 지루한 과제 실험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좀 있다가 나가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난다던가 그래서 야 아까 사실 내가 거짓말했어 미안해 그거 되게 지루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한 행동을 어떻게든 설명할 기회를 주거나 좀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사실은 재밌었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그렇군요. 그 사이비 종교 아까 그 연구에서도 그 신도들이 이미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잖아요.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심지어 이혼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불일치를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인 태도로 자기들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너무너무 큰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변명밖에 없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터널시아가 돼서 이 행동은 바꿀 수 없어 라고 더 많이 굳건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지는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굉장히 못 견뎌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노력 정당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노력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 행동, 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들인 거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아주 호된 신고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입생 환영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막 벌써부터 얼굴 찡그려. 그 운동화에 더러운 운동화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지났는데 이 동아리에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동아리 별론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겠어요? 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마셨는데 내가 선배 이렇게 발냄새까지 마셨는데 이렇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조직이 이상하다니
이거는 믿을 내가 수가 여기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서 아 여기는 좀 괜찮은 곳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입학 같은 거 할 때 입학 시험 되게 호되게 치르는 거. 어렵게 치르면은 그 이탈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동아리도 이렇게 취미보다는 뭐 경영학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가 최고야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면접도 막 3차까지 보고 사실은 다 붙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부심이 높아지죠. 나는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네.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탈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어디로 가는 꼴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들였으면 이 집단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자신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명품에 굉장히 비싼 값을 매기는 것도 이런 인지부조화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명품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가져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또 그 똑같은 지갑이 가방인데. 그 지갑이고 가방이 그 가방인데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주고 사면 샀을수록 한 땀 한 땀 다르다. 장인의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이 가방. 뭐 이렇게 이 생각한다는 가방이 여느 가방이랑 똑같은 거라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을 리가 없어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정당화하는 반응 외에도 또 쓰는 반응이 대수롭지 않은 걸로 만들기 전략입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되게 대표적인 예가 그 금연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아, 흡연이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니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평생 피시고도 90살까지 장수하셨어.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담배가 해롭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나는 계속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의 중요성, 흡연의 어떤 해로움을 평가절하해버리는 이런 전략을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렇게 뭐 시험 같은 거 쳤을 때 학생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막 좀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야 중간고사 20%밖에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정신승리를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이러한 방식이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미 일어난 일.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걸 막 부여잡고 한탄하면서 자책하는 것보다는 그래 20%밖에 안 들어가. 대신 뭐 80% 다른 걸로 메꾸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기의 정서를 도닥거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 인지 부조화 그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합리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내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목을 메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집단이 실제의 가치보다 내가 이미 들인 노력이 너무 많아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는 아닌지, 내 노력이 아까워서 자꾸만 이상화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나쁜 남자한테 못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쁜 남자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나쁜 상대, 나쁜 남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 상대한테 못 태어나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노력을 했어요. 시간과 뭐 비용과 뭐 헌신을 다 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나쁜 남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이럴 때 빨리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 어떤 정도 있지만 내가 들인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사람 옆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꾸 숨어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 가면서 이상화를 하는 네, 거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빠져나오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시험 친 학생처럼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화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인지 부조화를 못 견뎌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성향이 우리 생활의 여러 곳에서 약간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가 이미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설득이나 광고 기법에 이런 인간의 인지 부조화 경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 설득의 심리학 그 책에서도 나왔었던 기법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선 발 들여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큰 부탁까지 들어주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실시했어요. 실험자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집주인들한테 되게 흉측하고 크게 쓰여진 플랜카드 같은 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집 앞마당에 이렇게 안전운전을 합시다. 이런 피켓 하나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런 게 쓰인 거 이렇게 놓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7% 정도만이 아예 좋은 말이니까 네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집주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탄원서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안전운전 증진을 위한 캠페인 중입니다. 여기 찬성한다는 서명 하나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도 아닌데 서명 안 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서명을 받은 다음에 근데 저희가 이 안전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피켓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 앞마당에 좀 설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55%의 사람들이 허락했대요. 아까 17%였는데 사인 하나 했을 뿐인데 그 허락하는 정도가 굉장히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피켓은 안 됩니다. 이러려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찬성한 내가 이건 안 돼? 이러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리고 비싼 제품일 경우에 이제 이 제품 구매율 또 이 제품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광고 전략이 이 광고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비싼 거 샀을 때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내가 고작 이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어?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제품, 명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화를 느낄 겨를이 없게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뭔가를 이렇게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잘 산 건가?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막 검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후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좋다라는 후기가 있으면 좀 안심하면서 역시 사람들도 만족하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의 후기 광고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마건님이 안심하셨던 그 글이 블로그의 글이 사실은 마케팅으로 작성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활 속의 예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인지 부조화 혹은 자기 합리화가 폭력과 차별을 합리화하는데도 쓰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이 그렇게 쓰이죠. 그 대표적인 게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거를 설파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라크 침공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침공을 해보니까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겠죠. 그렇죠. 무기가 있으니까 이 무기를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쟁을 이미 일으켰는데 전쟁에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버렸는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렇고 아마 미국 정부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국 정부는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정당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쟁의 시작점
부터도 기억을 수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라면서 기억마저도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태도가 이렇게나 쉽게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재밌는 점은 억지로 수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량 살상 무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되게 높았었는데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무기가 없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억지로 응답한 게 아닌데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했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강력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그럼요. 하고요. 근데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흡연하는 청소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금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인지 부조화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슨이랑 그 동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나름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한테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너네가 제작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인데 담배는 해롭습니다. 금연하세요.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작했어요. 그럼 어떤 불일치가 생길까요? 나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런 담배를 피지 말라는 동영상을 제작했네? 네. 뭐 그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 부조화가 생겼기 때문에 해소해야 되는데 이미 제작한 동영상, 그걸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이미 본다는데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죠. 본눈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태도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피고는 있지만 사실 나도 금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이러면서 좀 더 금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태도를 먼저 바꾸기보다는 그 작은 행동을 먼저 바꾸게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태도가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잘해준다 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주다 보면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전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작은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준 다음에 내가 왜 저 사람의 저 부탁을 들어줬지? 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저러나 봐 하면서 호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태도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략을 잘 생각하셨다가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뭐 자녀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설득에도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 주인이다 그랬을 때 후기를 쓰게 만드는 것도 정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왜 식당 가면은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면 음료수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이미 쓰도록 만들면 아 진짜 맛있었다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합리화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게든 적게든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알고 나면 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그만큼 너한테 중요한 거구나. 너 그만큼 지금 불일치가 발생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인간은 참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기 기만적이고 이율배반적인지 막 이런 거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을 때, 아 그래, 뭐 이거는 그렇게 인생에 뭐 큰 거 아니잖아.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마음을 다독이고 또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는 것들이 인간의 또 본능이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때 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쉬운, 그러니까 바꾸기 쉬운 태도나 생각만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성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알편심이라는 기능이 이게 또 준비하다 보면 시도해보고 또 좀 노력해보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약간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이 합리화인지 스스로 묻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뭔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피곤해 이러면서 안 하고 막 뭉개고 있을 때 나 오늘 너무 피곤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한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합리화야? 아니면 진짜 피곤한 거 맞아? 이렇게 한 번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한 거 맞아. 좀 쉬어. 이렇게 스스로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야, 합리화잖아. 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점검해 보는 거. 이게 필요한 합리화인지 너무 과도한지 좀 생각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 인지부조화, 그로 인한 합리화를 떠올리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거짓말, 비리,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처음에는 어떤 작은 부정행위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손쉬운 합리화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태도나 생각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되죠.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정치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때 스탑하고 용기 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좀 생각이나 태도를 확 바꿔버리는 이런 측면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동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되돌릴 수 있는 행동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터널 시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쉽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놓고 야식을 먹고 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 다이어트 하기로 해놓고 왜 먹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 그만 먹거나 아니면 정말 먹고 싶으면 다른 음식, 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행동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도 대체하거나 사과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도 그 화내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되돌아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화낸 행동,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잖아요. 그때 그 이유를 찾는 게 손쉽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이거는 내가 조금 잘못된 표출이었구나, 과했구나 이러면은 거기서 멈춰서 인정하고 상대방한테 뭐 사과할 수 있고, 아니면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비합리적인 또 비겁한 그런 이유 대기를 하지 않고 멈출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인지부조화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합리화 과정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 박사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일치감을 느끼게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행동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태도나 신념을 바꿔버리게 되죠. 그것이 주로 자기 합리화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일수록 더 많이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와 타인의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명,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나누었네요.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러니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수용해 주세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면 생각과 태도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면 용기 내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르게 행동해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때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